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을 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3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겠다. 네. 과연 행동으로까지 옮겨질까?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저런 말 하려면 못하러 개원연설까지 와서 얘기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찰까지 기대하는 건 좀 어렵고요. 여의도 국회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만 하는 나쁜 사람들이고 그게 사실 이제 박정희 프레임입니다. 더 정치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통 끝에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이 탄생했죠.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국회 개원연설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하겠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 그리고 소통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국회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개원연설 뒤에 직후에 더민주의 어떤 중진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 중진 의원 평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연설하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초선 의원들의 반응과 재선 이상 의원들의 반응이 다르더라. 네. 재선 이상 의원들의 반응은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네, 변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초선 의원들은 뭐 저런 이야기 하려면 뭐 개원연설에까지 와서 이야기를 해? 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중진 의원의 평가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 이번 5번째죠. 네. 그동안 4번, 5번 지켜본 의원들은 그동안 계속 국회에 와서 호통치고 네. 이랬던 대통령이 말이 부드러워졌으니까 네, 예.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 거고 네. 처음 대통령을 본 초선 의원들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저런 말 하려면 못하러 개원연설까지 와서 얘기를 하지? 이런 이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네. 그래서 그 중진 의원의 평은 말은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그 내용에선 달라진 게 없다. 그 장소 문제도 좀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네. 표현했던 자리는 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또는 국무회의 적상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이제 국회에 와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었고요. 네. 이제 어제 연설도 이제 국회 연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다.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4월 13일 총선 이후에 딱 2달 지났죠. 네. 6월 13일이니까. 2달 만에 이제 그 심리적인 정리가 좀 끝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그 어떤 내재적인 네.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총선 직후에 좀 속상했을 겁니다. 네. 여당이 많이 졌고요.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제 프랑스 순방을 하면서 여행을 통한 이제 힐링이 네, 그런 게 좀 있는 이루어진 것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이제 하나 들고요. 네. 옛날 하숙집도 찾아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의 추억. 예.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총선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은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 안에 이른바 비박 세력. 네. 어떻게 여당 안에서 같은 여당 의원들끼리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네. 있느냐. 네.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찍어내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총선 결과 야당한테는 졌지만 여당 안에 권력투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 승리했다. 네. 그래서 어제 좀 표정이 좋았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그 친박 세력의 승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조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기재위원장 경선에서 70표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이해훈, 이종구 의원을 꺾고 기재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훈, 이종구 의원은 비박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박이 아닌 사람을 친박들이 표를 몰아주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근본도 없고 굴러들어온 조경태
의원이 기재위원장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당내에서는 새누리당 내부를 친박이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보다 비박을 더 싫어하는 거는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거의 공공연히 하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19대 국회에서 152석을 과반을 차지했지만 네. 그 중에 친박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비박인 정의화 네, 의장이 됐고요. 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그렇죠. 유승민 네. 비박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122석으로 무려 30석이 줄어들었는데도 그 중에서 70여 석이 친박 의원들이 당선이 됐고요. 이른바 비박의 중심 인물들이 다 낙선을 했습니다. 네. 이재호, 정두원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낙선을 했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공천파동은 친박,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일으켰는데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은 사실은 비박이 심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여권 내부의 패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친박이 장악을 하게 됐다.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석이 쪼그라들었는데도 그 쪼그라든 파이는 작아졌지만 어쨌든 다수는 친박이 점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성공한 게 아닌가. 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 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헌신 그리고 정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자신이 정치권에 대한 시각을 여전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내가 뭘 잘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64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연배를 가진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경우 김태규 기자 보신 적 있나요? 뭐 제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정찰까지 기대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다만 여소야대로 바뀐 현실을 정치인으로서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어제 국정연설의 내용은 그런 현실을 이제 가까스로 이제 인정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박근혜 대통령이 정찰 단계로까지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걸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네. 과연 행동으로까지 옮겨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판단을 내리기 섣부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개원연설에서 구체적인 약속이랄까요? 3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딱 한 달 전인 5월 13일에 3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미 했던 약속입니다. 분기별로 3당 한 번씩 그렇죠. 만나겠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님을 위한 행진곡 예. 그것처럼 과연 행동으로까지 구체화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연설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대통령인 나는 네. 국민들과 항상 아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이고 네. 이제 여의도 국회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만 하는 나쁜 사람들이고 이제 이렇게 선악 어떤 대립 구도로 그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노동법 네. 개정 문제. 이게 야권이나 진보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접근법이 오히려 더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내세우는 관심법안 이것들이 통과돼야 된다. 네. 전혀 이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같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봐야겠죠. 네. 실질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은데요.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그게 사실 이제 박정희 프레임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본인은 밀짚 모자 쓰고 농촌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이제 막걸리 마시고 나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진 임금은 아니겠지만 어진 대통령이다. 이제 이런 상징 조작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여의도에서 싸움만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 조작을 했고요. 어릴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본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한테 좀 한 수 배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 서간영 기자님이 그 칼럼을 하나 쓰시면서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하는지 4가지 관전 네,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인가 를 하나를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을 네. 만나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병우 수석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이야기가 외부로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그 청와대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저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불만이다. 인사의 불만을 가진 몇몇 일부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축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분위기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일은 없겠구나. 네. 그리고 현재 롯데니 또 국민의당 문제라든지 지금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정정국이다. 사정정국으로 총선 참패 뒤에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관측이 있는데 그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정말 대통령이 바뀌는지 여부는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 및 검찰의 지금 수사 방향 여기에 좀 달려 있다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 내부의 불만이라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 또는 수사에 대한 영향력 뭐 이런 그렇죠. 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이른바 측근 3인방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교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손발이다. 그런데 이제 다른 참모들, 비서실장이나 이제 청와대 수석들은 일종의 그 옷과 비슷한 역할을 네, 이라는 거죠. 예. 옷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손발을 뭐 바꿀 수는 없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는 사실은 옷이었는데 계속 입고 있다 보니까 손발로 바뀐 것 아니냐. 옷이 이제 몸으로 스며들어서 피부처럼 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기 말까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병우 수석을 이용한 통치 행위 상당히 청와대에서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연결되는 이야기이겠죠. 최근에 청와대 참모진이 일부 개편이 됐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이 기용이 됐고요. 얼마 전에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원종 실장이 기용이 됐습니다. 일단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전임 이병기 실장은 2015년 2월에 김기춘 실장의 후임으로 실장이 됐고요. 그 당시의 평가가 그나마 소통이 되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에서 바로 가긴 했지만 국정원장 시절에도 언론인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바깥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 했다. 청와대도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2015년 6월에 청와대 안에서 이제 왕따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거기에 밀려서 대통령과 독대도 못하고 있다. 그런 허수아비 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본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결국은 한 1년 남짓 정도 했죠. 그리고 교체가 됐습니다. 이병기 실장의 교체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김기춘 실장하고 이병기 실장, 또 지금 이원종 실장까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른바 측근 3인방보다도 훨씬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김기춘 실장도 좀 과대 포장돼서 밖으로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병기 실장도 김기춘 실장보다도 좀 더 먼 거리에서 이렇게 겉돌다가 이제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인 것 같고요. 이병기 실장이 그 대통령하고 뭐 제대로 독대도 하지 못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나름대로 비서실장 역할을 이제 열심히 하려다가 이제 뭐 시기가 돼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병기 실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둘기파입니다. 예. 외교관 출신이고요. 네네. 비서실장 가기 전에 이제 국정원장을 한 6개월 했는데요. 네. 그 즈음에 야당하고의 이제 일종의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하면서 대북 그 관계를 좀 풀겠다. 그다음에 선거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당 지도부인 이제 김한길 대표 이런 분들이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좀 흠집을 안 예. 내고 통과시켜준 그런 일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 국정원장도 한 6개월밖에 못하고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제 옮겨갔던 이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싹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인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병기 실장이 청와대 1년 3개월이 있었는데 네. 1년 3개월 있는 동안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도 어려웠고 가장 대표적인 게 4.13 총선 참패 뒤에 한 일주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4월 13일 다음 날에 정영국 대변인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딱 두 마디 짤막한 그 논평을 예. 냈죠. 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하는 네. 원하는 그 논평보다도 좀 더 험악했다 그래요. 그나마 이병기 실장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조금 손을 본 게 그나마 짤막한 두 마디 예. 논평이었다 그럽니다. 뭐 이래저래 이병기 실장이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 1년 3개월 동안에 일을 3대나 뽑았다 그럽니다. 일을 네, 이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예. 그렇게 마음고생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김기춘 실장과 좀 비교가 되는 건데 네. 그래도 하여튼 김 실장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저런 만한 분이 없다라고 네. 이제 칭찬을 할 정도로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임을 신임을 보냈죠. 보낸 반면에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 라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병기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주일대사, 그 다음에 국정원장 이런 요직을 갈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청와대 비서실장 권력의 2인자로 들어와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히려 거리가 멀어진 예.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성한종 리스트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임한 지 한 2달 만에 성한종 리스트가 터졌어요. 네. 물론 액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단지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한 140여 차례 통화를 한 것. 나왔죠. 주말 빼면 거의 하루 건너 한 번씩 통화를 예. 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본인도 좀 위축되게 만들었을 테고 박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실장을 바라보는 눈길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힘이 좀 빠진 게 아닐까? 저는 좀 싶습니다. 네. 그 이병기 실장 시절에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도 정말 최악이었고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뭐 이런 것도 다 이병기 실장 시절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총선 패배로 이어지는 그 어떤 청와대의 악행 뭐 이런 것들을 뭐 옆에서 계속 지켜보기도 했었고 거기에 뭐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병기 실장은 참 힘들게 비서실장을 지내다 이제 나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원종 실장 새롭게 들어온 이원종 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일단 충북지사를 이제 3번이나 한 충청권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대망론과 연결을 시켜서 충청권 역할론의 일부로서 이원종 실장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나간 얘기 같고요. 네.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비서실장 비서입니다. 그래서 편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이병기 실장이 썩 편하지 않았을 수가 있고요. 좀 더 편한 사람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원종 신임 실장의 그 과거 경력, 네. 청와대에서 새마을운동 예, 담당 새마을운동 행정관을 했던 행정관. 그런 네. 경력
능력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춘, 이원종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청와대 퍼스트 레이디 대행, 그 당시엔 사실 국모라고 예, 했습니다. 예. 그 역할을 할 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익숙한 겁니다. 자기 사람이 이제 뭔가 힘들어지면 자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네. 기억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원종 비서실장을 앉혀서 일단 대통령 본인부터 좀 편안하게 소통을 하고 싶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보좌를 받고 싶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원종 실장을 발탁한 거지. 이번에 뭐 지역이나 이런 걸 우선 고려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인데 다 나이가 70, 많으시죠? 네, 60대 후반부터 네, 72쪽 저쪽 네. 게 연세 지긋하신 분들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그런 좀 경륜이 많고 안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원종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행정검이 많고 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라서 네. 임기 후반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네. 라고 하는 데서 보면 뭐 충청 대망론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적임자를 지금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비서실장은 그렇게 됐고 최근에 정무수석이 교체가 됐죠. 김재원 전 의원. 그 내정 당시에 중국 여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자유다 이런 그 사진을 페북에 막 올리고 그랬어요. 차도 마시고 중국 어떤 사막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펄쩍 뛰어오르면서 자유를 외치는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그러고서 바로 이제 정무수석으로 기용이 됐고 이게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 임기 말에 이렇게 정무수석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 순장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 그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에서 아예 공천을 받지도 못하고 출마도 못했고 근데 최근에 그 지역구에서 그 당선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이 유권자 매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보궐 선거가 임박한 상황인데도 김재원 전 의원은 결국은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되고 순장조를 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 아니었을까요? 순장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여당의 문화인데요. 대통령이 손을 붙잡고 날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권하고 여권의 차이인데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뭘 하라고 그래도 전 싫습니다. 이게 가능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민정당 그 전에 이제 과거에 공화당 때부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제 보수 내지 기득권 정당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아마 본인은 어떻게든 그 상주 그 군위 의성 청송 네. 재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중국으로 나갈 때 주위 지인들한테 저 이제 중국으로 떠납니다라는 문자를 일제히 다 네. 보냈고요. 네. 또 페이스북에다가 일부러 나는 자유다 이런 사진을 띄울 정도로 일부러 좀 과도하게 나는 이제 정치 안 하고 좀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거를 좀 보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김재원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신임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절히 역할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찾아서 갈 것이다. 그 정도의 그 영민함과 지혜는 갖춘 사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분이 또 재밌는 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복권을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그 얘기를 바로 현장에서 보고를 해서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또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그렇게 보고했냐 이렇게 욕설하고 그래가지고 대변인으로 하루 만에 경질이 됐죠. 근데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복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 부분은 팩트이긴 하지만 참모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건데 그런데도 영린을 건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실수였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데도 이후에 원내 수석 정무특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 보고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김재원 수석을 굉장히 그 신임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고요. 네. 그 재능을 굉장히 높이 산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이제 실언이죠. 기자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사실은 그 말의 내용은 진실이거든요. 예, 진실이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고 한번 하고 뭐 그냥 넘어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두뇌 회전이 빠르다, 영민하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신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오버하는 친박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친박들 아마 목소리를 키워서 말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반면에 그런 처신에 있어서 김재원 정무수석이 남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성심에 있어서 그 어느 친박보다도 드러나지 않는 그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이 3가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 정무수석에 대한 신임이 남달랐던 것 같고요. 네. 그 전임자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데요. 네. 현기환 정무수석은 친박이긴 해도 이제 충성심에 있어서 상당히 좀 네. 차이가 나고요. 현기환 정무수석이 된 직후에 그분이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맥주집에 가서 또 2차하고 하다가 김무성 대표 일행하고 합류하고 이게 네. 이제 언론에 기사로 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지 밖에 다니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참 그 묘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수석은 아마 그런 처신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3년에 그 김무성 대표의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그렇죠. 예. 유출 사건 때 김무성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제 형님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출 하고 사건의 또 지목 그 유출자로 지목이 유술자로 됐었죠. 이제 그 지목이 됐고 그걸 이제 김재원 의원이 얘기했다 이런 당내 분석이 네, 있었는데 네, 김무성 대표 자리까지 찾아가서 허리를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굽히고 이제 형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처신에 굉장히 좀 능한 네. 사람이고요.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저히 김재원을 미워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지금 새누리당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현기환 수석하고 김재원 수석은 그 쓰임새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기환 수석은 김무성 대표 시절에 청와대와 김무성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김무성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될 정무수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기환 정무수석이 2012년 총선 때 공천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의중을 당에 반영하는데, 공천에 반영하는데 현기환 수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 2가지 정도로 현기환 수석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 지금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판단을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남은 그 대통령의 임기 말, 총선 참패 뒤의 임기 말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뭘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현기환 수석과는 달리 성격이 다른 그런 김재원 수석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을 하고요. 임기 이후까지 지금 이른바 새누리당 안에서 다수 세력이 된 친박 패권을 좀 뭐 대외적으로 패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여권의 중심 세력으로서 질서를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용도로 김재원 수석의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죠.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출마를 해도 어떤 명분으로 하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좀 중요한 정치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아마 이런 데서
김재원 수석의 역량 같은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당과의 원활한 조정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개선도 그 정무수석의 또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비토 세력이나 야당과의 관계에서 껄끄럽게 작용할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예. 야당 의원들하고도 다 사이가 좋은가요? 뭐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야당 의원들이 썩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닌데요. 뭐 네. 그렇다고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사이가 아주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대로 대화는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례적으로 네. 이 6월 8일 날 발표하기 한 뭐 이틀 전, 3일 전에 본인이 또는 청와대가 김재원 정무수석의 내정 사실을 알려줬다는 네, 거죠? 김종인 대표와 또 야당 측에 알려준 것, 그것 자체가 이제 야당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 대화의 파트너로서 김재원을 내세우니 대화를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제스처로 좀 받아들여야겠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가면서 서청은 의원 뒤에 있던 김무성 전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일대 사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더정치 시즌2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